대법원 2024년 12월 12일 선고 2021-300-173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청구 1.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성명 또는 지적 의무 당사자의 주장이 법률상의 관점에서 보아 모순이나 불명료한 점이 있는 경우 법원은 적극적으로 성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만일 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성명 또는 지적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청구 취지나 청구 원인의 법적 근거에 따라 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이 달라지는 중대한 법률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다. 2. 갑 등이 을은행이 위탁 판매하는 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수하였다가 손해를 입자 을은행을 상대로 을은행이 수익증권을 판매할 때 투자자 보호 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 등이 투자자 보호 의무 등 위반과 관련한 주장을 한 것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하는 것인지 불명료한데도 성명권 행사 없이 갑 등의 청구 원인에 투자자 보호 의무 등 위반으로 인한 민법 제750조의 불법 행위 책임 또는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포함되어 있다고 선회하여 불법 행위에 따른 을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성명 또는 지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수개의 청구가 선택적으로 병합된 사건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원심이 수개의 선택적 청구 중 하나의 청구에 대하여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상고 또는 부대상고를 하였고 그중 피고의 상고가 이유 있어 원심 판결을 파기할 경우 파기의 범위 이러한 법리는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청구를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한다는 취지에서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수개의 청구가 선택적으로 병합된 사건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심판할 수 있다. 원심이 수개의 선택적 청구 중 하나의 청구에 대하여 일부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상고 또는 부대상고를 하였고 그중 피고의 상고가 이유 있어 원심 판결을 파기할 경우 상고심은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외에 나머지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응하는 부분까지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청구를 당사자가 심판의 순위를 붙여 청구한다는 취지에서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24년 12월 12일 선고 2022-200-317 등 판결 사건명 채무부존재 확인 등 1.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로서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의 의미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은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란 반소 청구의 기초를 이루는 실질적인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의 청구 원인 또는 방어 방법과 관련하여 충분히 심리되어 상대방에게
제1심에서의 심급의 이익을 잃게 할 염려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보험업법 제102조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거나 보험회사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 배상 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이때 과실상계 또는 책임 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 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원칙적 적극. 구보험업법 2020년 3월 24일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보험업법 제102조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거나 보험회사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상 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나 과실상계 또는 책임 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 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3. 구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서 보험설계사의 위법 행위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일정한 사고를 담보하지 못하여 보험계약자가 지정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구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보험설계사의 위법 행위가 없었으면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되었을 전체 보험금 상당액. 구보험업법 2020년 3월 24일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은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를 포함한다.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모집을 위탁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이들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다. 위 규정은 보험 모집 과정에서 보험 설계사 등의 행위로 보험 계약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무과실에 가까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보험 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보험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고자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생명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이고 상법 제730조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를 가진다. 상법 제731조 제1항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사망 등에 관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불이익에 대비하여 일정한 사고 발생 시 자신이 지정하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할 목적으로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자는 유효한 보험계약 체결과 보험금 지급에 관한 법적 이해관계 내지 이익을 가진다. 보험설계사의 위법 행위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일정한 사고를 담보하지 못하여 보험계약자가 지정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그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보험설계사의 위법 행위가 없었으면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정해지는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되었을 전체 보험금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4. 갑이 을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인 병의 권유에 따라 남편인 정을 피보험자로, 정의 법정 상속인을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로 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 계약에는 이륜 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을 회사의 계열사의 협력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정이 이륜 자동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상해로 사망한 사안에서 특약의 적용 범위 및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 사항인 보험금 지급 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등 보험 설계사인 병의 의무 위반으로 보험 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갑이 지정한 보험 수익자의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험 계약자인 갑은 보험회사인 을 회사를 상대로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보험 계약에 따른 전체 보험금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년 12월 12일 선고 2022-274-028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 1. 공공주택특별법 제29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 지구 조성 사업에 적용되는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의 입법 취지 및 이에 따른 무상귀속의 법적 성격,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 취득, 공공주택 지구 계획으로 설치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이 종래의 공공시설 및 부지에 중복하여 설치되는 경우에도 위 공공시설 무상귀속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이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 및 부지 중 새로이 또는 변경 설치하는 공공시설과 중복되는 부분은 사업 시행자가 별도의 사법상 계약이나 공법상 절차에 따라 취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극. 이른바 단지형 개발 사업인 공공주택 지구 조성 사업에서는 공공성 확보와 개발 이익 환수 차원에서 시행자가 그 주택지구 내에 도로,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지구 계획을 수립할 것이 요청되므로 관련 법률 관계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공공주택특별법 제29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제도가 적용된다.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제도는 공공주택 지구 조성 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조성되는 주택지구 내에 새로운 공공시설의 수요가 다수 유발되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 시행자에게 직접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킴으로써 공공시설의 원활한 확보와 효율적인 유지, 관리라는 과제를 실현하고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이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됨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업 시행자의 재산상 손실, 비용을 합리적 범위 안에서 일부라도 보전해주는 한편 신구 공공시설의 소유권 변동 효과가 개별적인 법률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해당 사업의 준공 시점에 법률 규정에 의해서 직접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행정사무 처리의 간소화,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신구 공공시설 무상귀속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 폐지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 시행자에게 해당 사업으로 새로 설치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각각 일률적으로 무상귀속되고 이와 같은 무상귀속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 취득의 성격을 갖는다. 공공주택 지구 계획으로 설치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이 종래의 공공시설 및 그 부지에 중복하여 설치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공공시설은 신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의 적용으로 관리청에 일률적으로 무상귀속된다. 나아가 새로운 공공시설과 중복되는 부분을 포함한 종래의 공공시설은
지구계획의 승인, 고시에 따라 변경 또는 폐지됨으로써 더 이상 종래의 행정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게 되어 용도 폐지가 의제되는 것이므로 종래의 공공시설 및 그 부지 전체가 구 공공시설 무상귀속제도의 적용에 따라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어야 할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게 된다. 다만 중복되는 부분은 준공 시점에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시켜야 할 공공시설에 포함되기 때문에 외견상 용도 폐지에 따른 사업 시행자에게로의 무상 귀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 뿐이다. 따라서 종래의 공공시설 및 그 부지 중 새로이 또는 변경 설치하는 공공시설과 중복되는 부분 역시 중복되지 않은 부분과 마찬가지로 사업 시행자가 별도의 사법상 계약이나 공법상 절차에 따라 취득할 필요가 없음은 당연하다. 2. 종래의 공공시설 소유자 등이 종래의 공공시설 부지에 공공주택 지구 조성 사업 이후에도 동일한 종류의 공공시설이 중복으로 위치하게 된다는 이유로 종래의 공공시설에 관한 무상귀속 협의 절차에 응하지 않아 사업 시행자가 이를 유상 매수 협의 취득 및 토지 수용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 사업 시행자가 소유자 등을 상대로 보상금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종래의 공공시설 및 부지가 공공주택 지구 조성 사업으로 용도가 폐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공공주택특별법 제29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른 무상귀속이나 공공주택 지구 조성 사업 시행을 위한 수용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공공주택 지구 조성 사업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아무런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되는 종래의 공공시설 부지에 관하여 수용 재결이 행해진 경우 그 효력, 당연 무효. 그 효력 및 이 경우 사업 시행자가 수용 재결에 관한 취소 소송이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종래의 공공시설 소유자를 상대로 토지 보상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종래의 공공시설 소유자 등이 종래의 공공시설 부지에 공공주택 지구 조성 사업 이후에도 동일한 종류의 공공시설이 중복으로 위치하게 된다는 이유로 종래의 공공시설이 용도 폐지되지 않아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사업 시행자의 무상 귀속 협의 절차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부득이 그 사업 일정을 맞추고자 사업 시행자가 유상 매수 협의 취득 및 토지 수용 절차를 거쳐 그 보상금을 지급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을 취득하였다면 가사 매매 계약과 토지 수용 절차에서의 재결의 무효나 취소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래의 공공시설 소유자가 정당한 원인 없이 보상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은 셈이 되므로 사업 시행자는 종래의 공공시설 소유자에게 보상금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다만 새로이 조성되는 공공주택 지구에 포함된 종래의 공공시설이 공공주택 지구 조성 사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경 없이 종래의 행정 목적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와 같이 종래의 공공시설 및 그 부지가 해당 공공주택 지구 조성 사업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공시설 및 부지는 공공주택특별법 제29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 따라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되는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고 공공주택 지구 조성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수용되어야 할 대상도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공공주택 지구 조성 사업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아무런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되는 종래의 공공시설 부지에 관한 수용 재결이 행해졌다면 그와 같은 수용 재결은 별다른 사실조사 없이도 수용 재결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물건을 수용 재결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공공주택특별법 제27조 제1항 또는
공공주택특별법 제27조 제6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을 위반한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이다. 사업 시행자는 그와 같은 수용 재결에 관한 취소 소송이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의 확정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토지 보상금을 수령한 종래의 공공시설 소유자를 상대로 보상금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24년 12월 12일 선고 2023-266031 판결 사건명 구상금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비면책 채권으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 및 채무자의 악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의 소재. 비면책 채권임을 주장하는 채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채무자 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 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 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 절차 내에서 면책 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므로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면책제도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하여 경제적 재기와 회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고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비면책 채권으로 남는 경우 채무자는 면책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오로지 그 채무 변제를 위해서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의 규정 취지와 함께 위와 같은 면책제도의 이념과 비면책 채권으로 인한 채무자의 불이익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관련성,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채무 부담의 원인이 된 법률 행위 시점부터 면책 신청 시까지 시간적 간격, 그동안 채권자의 이행 청구, 집행 등의 유무와 이에 대한 채무자의 현실적인 인식 가능성,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면책 절차 당시 채무자의 경제적, 심리적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파산채권 성립을 위한 법률 관계가 형성될 무렵 채무자가 그러한 법률 관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채무자의 악의를 인정하는 것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이때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비면책 채권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2. 갑이 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병은 갑의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한정 근보증을 하였는데 그 후 갑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채권자 목록에 을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기재하였으나 병에 대한 장래 구상 채무는 기재하지 않았고 갑에 대한 면책 결정이 확정된 후 병이 갑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 변제한 다음 갑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재반 사정에 비추어 갑이 면책 신청 당시 병에 대한 장래 구상금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병의 구상금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한 비면책 채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년 12월 12일 선고 2024-232721 판결 사건명 채무 부존재 확인 1. 약관 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 조항을 작성, 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약관 조항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지는 약관 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 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갑 주식회사가 통신사 대리점인 을 주식회사와 을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휴대전화 등을 판매하기로 하는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위탁 판매 계약의 환수 규정은 매월 공지되는 단가표 및 정책표에 근거하여 기준한다고 정하고 있고 을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정책표에는 신규로 체결된 통신 계약이 그 유지 기간 183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해지되는 경우 갑 회사는 을 회사에 지급받은 수수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수수료 환수 기준이 공지되어 있는데 을 회사가 갑 회사를 상대로 위 수수료 환수 기준을 근거로 지급한 수수료 전액의 반환을 요구하자 갑 회사가 을 회사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수수료 환수 기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수수료 환수 기준이 당연히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갑 회사의 수수료 전액에 대한 반환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년 12월 12일 선고 2024-260405 등 판결 사건명 약정금 등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현금이나 현물 보상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이 조합에 미치는지 여부 소급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7년 12월 21일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도시정비법이라 한다. 구도시정비법 제14조 제1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추진위원회는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 제4호 그 밖에 조합 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제5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07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20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와 같다.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제2호.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이 정하는 사항 제5호. 사항 등을 추진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도시정비법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는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 업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등과 같이 조합 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 한정하고 있으며 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방법을 정하는 업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현금이나 현물 보상을 약정하는 것은 법령에 정한 추진위원회의 권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어서 조합에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4년 12월 12일 선고 2024다 261-989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 임차인이 민법 제621조에 의하여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 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이행 지체에 빠뜨려야 비로소 임차 보증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임차인이 민법 제621조에 의하여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의 임차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 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이행 지체에 빠뜨려야 비로소 임차 보증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24년 12월 12일 선고 2024다 267994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아파트 분양 계약에서 분양자의 채무 불이행 책임이나 하자 담보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여러 동의 아파트를 하나의 단지로 이루어 건축한 후 그 구분 소유에 속하는 세대별로 분양하는 경우 각 세대의 일조나 조망, 사생활의 노출 차단 등에 관한 상황은 기본적인 건축 계획에 따라 결정되는지 여부, 적극 및 기본적인 건축 계획은 분양 계약 과정에서 계약서 및 그 부속 서류, 광고, 설명 자료를 통하여 수분양자에게 제공되어 계약의 내용을 이루게 되는지 여부, 적극 분양된 아파트가 건축관계 법령 및 주택법상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적합하고 일조나 조망 등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수분양자에게 알려진 기본적인 건축계획에서 제공되는 정보로부터 수분양자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경우 분양계약상 채무 불이행 책임이나 하자 담보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이는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설계 변경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 추가로 구조물 등이 설치되고 그러한 설치로 분양된 아파트 각 동, 세대의 환경에 일정 부분 변화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원칙적 적극 아파트 분양 계약에서 분양자의 채무 불이행 책임이나 하자 담보 책임은 분양된 아파트가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하거나 주택법상의 주택건설 기준 등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인정된다. 여러 동의 아파트를 하나의 단지로 이루어 건축한 후 그 구분 소유에 속하는 세대별로 분양하는 경우에 각 세대의 일조나 조망, 사생활의 노출 차단 등에 관한 상황은 아파트 각 동, 세대의 배치 및 구조, 아파트의 층수,
아파트 각 동 세대 사이의 거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건축 계획에 따라 결정된다. 기본적인 건축 계획은 분양 계약 과정에서 계약서 및 그 부속 서류, 광고, 설명 자료를 통하여 수분양자에게 제공되어 계약의 내용을 이루게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분양자는 기본적인 건축 계획에 의하여 결정되는 일조나 조망, 사생활의 노출 등에 관한 상황을 예상하고 받아들여 분양 계약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분양된 아파트가 건축 관계 법령 및 주택법상의 주택 건설 기준 등에 적합하고, 아파트 각 동, 세대의 방위나 높이, 구조 또는 다른 동과의 인접 거리 등에 따른 일조나 조망, 사생활 노출 등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수분양자에게 알려진 기본적인 건축 계획에서 제공되는 정보로부터 수분양자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의 목적물로서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하거나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설계 변경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 추가로 구조물 등이 설치되고, 그러한 설치로 분양된 아파트 각 동, 세대의 환경에 일정 부분 변화가 있더라도 그것이 기본적인 건축계획으로부터 수분양자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아파트가 분양계약의 목적물로서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하거나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4년 12월 12일 선고 2024-273-869 판결 사건명 청구 2위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확정된 후 추한 항소가 제기되고, 항소심이 추한 항소를 각하하지 않은 채 제1심 판결 선고 후의 사정으로 판결로서 소송 종료 선언을 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청구 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확정된 종국 판결 등 집행 권한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실체상 사유를 주장하여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집행 권한을 그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확정된 후 추한 항소가 제기되고, 항소심이 추한 항소를 각하하지 않은 채 제1심 판결 선고 후의 사정으로 판결로서 소송 종료 선언을 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로써 제1심 판결의 형식적 확정력은 소멸된다. 대법원 2024년 12월 19일 선고 2019-255416 전원 합의체 판결 사건명 소유권 이전 등기 9.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루어진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에 대한 국가 귀속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행정소송에서 확정된 경우, 그 대상 재산에 관하여는 2011년 5월 19일 개정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항 단서에 따라 국가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 등을 상대로 소유권 반환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 적극. 다수 의견. 2011년 5월 19일 법률 제10646호로 개정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 이하 개정 친일 재산 귀속법 또는 신법이라 한다. 개정 친일재산 귀속법 부칙 제2항의 문헌과 체계, 입법자의 의도, 헌법 합치적 해석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 귀속 결정이 확정 판결로 취소된 이상 그 대상 재산인 토지에 대하여는
신법 부칙 제2항 단서에 따라 신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국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법 부칙 제2항 본문은 위원회가 종전의 제2조 제1호에 따라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제2조 제1호의 개정 규정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다. 여기에서의 위원회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이하 친일재산조사위원회라 한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의미한다. 9.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 2011년 5월 19일 법률 제10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친일재산 귀속법 또는 구법이라 한다. 구친일재산귀속법 제4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업무에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조사 및 선정, 즉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결정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구법 제5조 제1항 제1호 누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인지는 법에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구법 제2조 제1호 가목은 한일 합병의 공유로 자귀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를 한 자를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유형에 포함시켰다. 그런데 그 이후 한일 합병의 공유로 부분을 삭제하여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신법이 시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신법에 따라 어떤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려면 새로운 국가 귀속 결정이 있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었다. 그런데 국가 귀속 결정을 하는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원칙적으로 4년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구법 제9조 제1항 신법 시행 전인 2010년에 이미 그 활동 기간이 만료된 상황이었다. 신법 부칙 제2항 본문은 이러한 상황에서 새롭게 위원회를 조직한 뒤 조사 절차를 거쳐 신법에 따른 국가 귀속 결정을 다시 내리는 번잡함을 피할 목적으로 국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가 귀속 결정을 신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가 귀속 결정으로 의제하는 조항이다. 일제로부터 받은 자귀가 한일 합병의 공유로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 귀속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 확정된 사건의 맥락에서 보면 신법 부칙 제2항 본문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즉, 한일 합병과 무관하게 자귀를 받은 사람의 재산은 국법에 따르면 친일 재산이 아니므로 국가에 귀속될 수 없다. 그런데 위원회가 국법 하에서 그 재산에 대한 국가 귀속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한편 신법 시행으로 위 재산은 사후적으로 친일 재산의 범주에 포함되게 되었다. 이때 신법 부칙 제2항 본문에 따르면 국법을 잘못 적용하여 내려진 국가 귀속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절차 없이 신법이 적용되어 내려진 정당한 국가 귀속 결정으로 의제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신법 부칙 제2항 본문은 국법하의 국가 귀속 결정에 대한 신법의 적용을 의제하는 것이기도 하다. 신법 부칙 제2항 단서는 확정 판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다. 이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한 국가 귀속 결정 그 자체 또는 이로 인한 법률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쟁송을 전제로 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조항이다. 여기에서의 확정 판결은 어떤 소송 유형에서 내려진 확정 판결인지를 묻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 확정 판결이 특정한 재산을 국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의 판결인가이다. 친일 재산 귀속법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 즉 친일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법률로서 그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 친일 반민족 행위자 및 친일 재산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특정한 재산이 국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재산에 관한 국가 귀속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확정 판결은 그 재산이 국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확정 판결이 존재하는 이상 그 이후 법이 개정되어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범위가 넓어졌더라도 신법을 소급하여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신법 부칙 제2항 단서의 취지이다. 신법 부칙 제2항 단서에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바로 이러한 점을 나타내는 문헌으로서 신법 부칙 제2항 본문에 따른 신법 적용의 의제에 대응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신법 부칙 제2항 본문에 따르면 국법하의 국가 귀속 결정도 신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의지되나 신법 부칙 제2항 단서에 따르면 특정한 재산을 국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이미 확정된 경우에는 신법의 적용 의제도 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신법 부칙 제2항 단서를 그렇게 해석하는 이상 특정한 재산의 국가 귀속 결정을 취소한 확정 판결이 있는데도 신법의 적용에 따라 그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민사소송은 허용될 수 없다. 둘째, 신법 부칙 제2항 단서의 입법 경위를 살펴보면 특정 재산에 관한 국가 귀속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재산은 신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국가에 귀속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로 보인다. 이러한 입법자의 의도는 신법 부칙 제2항 단서를 해석할 때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개정 친일재산 귀속법이 애당초 한일 합병의 공유로 자귀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 귀속 결정을 취소한 확정 판결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 기초하여 발의된 것은 사실이나 심사 과정에서는 확정 판결로 국가 귀속이 부정된 재산까지 신법을 적용하여 환수하는 것이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이나 확정 판결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무리한 것임을 인식하면서 신법 부칙 제2항 단서가 마련되었다. 입법자는 신법 부칙 제2항 단서를 둠으로써 확정 판결로 법적 분쟁이 종료된 재산만큼은 신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신법 시행을 계기로 그 재산을 사후적으로 다시 국가에 귀속시키는 사태는 방지하려는 의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가는 위 확정 판결은 국가 귀속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내려진 판결이므로 이러한 확정 판결의 존재는 국가가 국가 귀속 결정과 무관하게 민사소송의 형태로 직접 친일 반민족 행위자 등에게 소유권 이전을 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과연 입법자가 신법 부칙 제2항 단서를 만들면서 이처럼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구별하여 전자의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후자의 방법에 따른 국가 귀속을 허용하거나 의도하였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위와 같은 입장에 따르면 국법하에 내려진 확정 판결을 존중하고자 했던 입법자의 의도는 실질적으로 좌절되고 만다. 오히려 입법자의 의도는 특정한 재산이 국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소송 형태를 불문하고 확정 판결이 다툼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률 관계에 대한 종국적 판단은 신법의 시행으로 소급하여 변경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셋째, 소급 입법 금지 원칙 및 법적 안정성의 요청을 고려한 헌법 합치적 해석의 관점에서도 신법 부칙 제2항 단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소급 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소급 입법 금지 원칙은 개인의 신뢰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 원리에서 파생하는 헌법상 원칙이다. 소급 입법에는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이나 법률 관계를 규율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진정 소급 입법과 이미 과거에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 과정에 있는 사실이나 법률 관계를 규율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진정 소급 입법이 있다. 진정 소급 입법은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 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 친일재산귀속법에서 친일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조항은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이나 법률 관계를 규율 대상으로 하므로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나, 친일재산의 소급적 박탈은 예외적으로 소급입법의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그로 인해 발생되는 법적 안정성이나 신뢰에 대한 침해가 반드시 심각하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에 대한 헌법적 요청이나 공익적 가치는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러한 입법이 진정소급입법이라는 이유만으로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진정소급입법의 성격을 가지는 친일재산귀속법이 일단 제정, 시행된 이후 내려진 국가귀속 결정을 그 법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취소한 법원의 확정 판결이 존재하는 상황의 경우는 확정 판결이라는 요소가 고려 대상에 추가되어 있다는 점에서 친일재산귀속법 또는 그 법의 재산귀속조항 자체가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가의 문제와는 다른 국면에 놓여 있다. 기판력 또는 실체적 확정력이 인정되는 확정 판결의 규범적 무게에 비추어 볼 때 확정 판결에 기초한 신뢰나 법적 안정성은 더욱 강하게 보호받아야 하고, 이는 신법부 측 제2항 단서를 해석할 때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어떤 재산이 법에서 정한 친일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재산에 관한 국가 귀속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재산이 자신의 소유임을 종국적으로 확인받은 사람은 장차 또 다른 소급 입법을 통하여 그 확정 판결에서 선언된 법률 관계에 반하여 그 소유권을 국가에 박탈당하리라고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 한편 친일 재산의 환수를 포함한 일제 식민지 역사의 청산을 통하여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는 일에 가지는 공익적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중대한 공익적 가치는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는 진정소급입법을 허용하게 하는 핵심적인 요인이었다. 그러나 친일재산귀속법이 제정, 시행되어 그 규율 체계에 따라 공익적 가치가 대부분 구현되고 있는 과정에서 법원이 그 법의 해석상 친일 재산에 속하지 않는 특정한 재산에 관하여 내려진 국가 귀속 결정을 취소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바로 그 특정한 판결을 염두에 두고 친일 재산의 범위를 사후적으로 확장한 신법 조항을 바로 그 특정한 재산에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할 공익적 가치가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할 진정소급 입법을 허용할 만큼 중대한가는 별도로 살펴보아야 할 문제이다. 이는 입법의 미비 또는 국가기관의 잘못된 결정을 진정소급 입법의 형태를 빌려 국민의 부담으로 소급하여 전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신법의 입법 과정에서 바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를 둘러싼 헌법적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신법부 측 제2항 단서를 두게 된 것이다. 헌법 합치적 해석의 관점에서도 신법부 측 제2항 단서는 국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 판결이 내려진 재산에 대하여는 신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확정 판결의 대상이 아닌 다른 재산은 신법에 따라 한일 합병의 공으로 받은 것인지와 무관하게 국가로 귀속시킬 수 있으므로 신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이 무력화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박영재의 반대 의견.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대상 재산에 대한 국가 귀속 결정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면
친일 재산에 해당하는 대상 재산의 소유권에 관하여도 더 이상 민사소송에서 다툴 수 없는 것인가? 다수 의견은 신법부 측 제2항 단서를 들어 민사소송에서도 다툴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신법부 측 제2항의 문헌과 체계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만 이해하여 잘못 해석한 것으로서 입법자의 의도를 벗어나 헌법적 가치를 외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반대 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친일재산귀속법에서 정한 친일재산은 친일재산귀속법 시행에 따라 그 취득, 증여 등 원인 행위 시에 소급하여 당연히 국가의 소유로 된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에 국가귀속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확인적 결정에 불과하므로 그 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국가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다.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법리에 따라 신법부 측 제2항을 해석하면 신법부 측 제2항 단서의 적용 대상은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국가귀속 결정이다. 친일재산의 소유권은 당연히 국가에 소급적으로 귀속되므로 확정 판결로 국가귀속 결정이 취소되었더라도 국가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그 상속인, 악의의 유증자, 수증자를 상대로 친일재산의 소유권 반환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4년 12월 19일 선고 2020-247-190 전원 합의체 판결 사건명 임금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 및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급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거나 일정 근무 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부과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소급 및 근무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급 통상임금 개념에 관한 새로운 법리의 효력 범위 가 통상임금 개념은 무엇보다 아래와 같이 기준임금으로서 요청되는 통상임금의 본질과 기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새로이 정립되어야 한다. 첫째, 통상임금은 법적 개념이므로 원칙적으로 법령상 정의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한다. 법령 부합성 둘째, 통상임금은 강행적 개념이므로 당사자가 법령상 통상임금의 범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어야 한다. 강행성 셋째,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온전하게 담아낼 수 있는 개념이라야 한다. 소정근로가치 반영성 넷째, 통상임금은 사전에 명확하게 산정될 수 있어야 한다. 사전적 산정 가능성 다섯째, 통상임금 개념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이하 연장 근로 등이라 한다. 연장 근로 등의 억제라는 근로기준법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여야 한다. 정책 부합성 위와 같은 요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종전 판례가 제시한 고정성 개념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한 것이 옳다. 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1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 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여러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그 본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기준임금이라는 데에 있다. 정기성과 일률성은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임을 뒷받침하는 개념적 징표이다.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과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과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고정성이란 잣대 없이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 근로 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라는 소정 근로 대가성, 임금의 지급 시기와 지급 대상이 미리 일정하게 정해졌을 것을 요구하는 정기성과 일률성의 개념을 통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통상임금을 이루는 개념에는 임금 지급에 관한 일정한 사전적 규율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소정 근로의 제공과 관계없이 일시적이거나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여전히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첫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 이하 재직 조건부 임금이라 한다. 재직 조건부 임금, 통상임금은 실근로와 구별되는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도구 개념이므로 계속적인 소정근로의 제공이 전제된 근로관계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다. 퇴직은 정년의 도래, 사망, 해고 등과 함께 근로관계를 종료시켜 실근로의 제공을 방해하는 장애 사유일 뿐,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 근로 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와는 개념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과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 근로 대가성이나 통상 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둘째,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는 임금, 이하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이라 한다.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근무일수 조건, 즉 소정 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의 경우 그러한 조건이 부과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 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설령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수가 소정 근로일수에 미치지 못하여 근로자가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그 임금이 소정 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 한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연장 근로 등에 대한 법정 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관계없이 소정 근로의 가치를 반영하여 정한 기준임금이기 때문이다. 반면 소정 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은 소정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소정 근로를 넘는 추가 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다. 셋째, 성과급. 근로자의 근무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단순히 소정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업무 성과를 달성하거나 그에 대한 평가 결과가 어떠한 기준에 이르러야 지급되므로 일반적으로 소정 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더라도 위와 같은 순수한 의미의 성과급은 여전히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근무 실적과 무관하게 최소 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금액은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3년 12월 18일 선고 2012 89399 전원 합의체 판결 및 같은 날 선고 2012 94643 전원 합의체 판결 중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삼은 부분, 그에 따라 재직조건부 임금,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성과급의 통상임금성을 고정성 인정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 부분, 재직조건부 임금이 조건의 부과로 인하여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부분과 그와 같은 취지의
종전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판례 변경은 임금 체계의 근간이 되는 통상 임금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이어서 집단적 법률 관계인 임금 지급에 관한 근로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새로운 법리를 전면적으로 소급 적용하면 종전 판례를 신뢰하여 형성된 수많은 법률 관계의 효력에 바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신뢰 보호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법리는 이 판결 선고일 이후에 통상 임금 산정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당해 사건 및 이 판결 선고 시점에 이 판결이 변경하는 법리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다투어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들, 이하 병행 사건이라 한다. 병행 사건에는 구체적 사건의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의 본질상 새로운 법리를 소급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년 12월 19일 이후 제공한 연장 근로 등에 대한 법정 수당은 새로운 법리에 따른 통상 임금의 범위를 기초로 그 지급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2024년 12월 18일까지 제공한 연장 근로 등에 대한 법정 수당은 당해 사건 및 병행 사건을 제외하고는 종래의 법리에 따른 통상 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4년 12월 19일 선고 2022-289051 전원 합의체 판결 사건명 차별구제 청구 등 장애인의 접근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지 여부 적극 및 장애인의 접근권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특정 시설과 설비를 설치할 것을 국가나 사인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체화되기 위한 요건과 국가의 의무.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개선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행정입법 부작위는 위법한지 여부. 적극. 위법한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한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장애인의 접근권이 침해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장애인이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의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위법한 행정입법 부작위로 인하여 개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하기 위해 고려하여야 할 요소. 법원이 행정입법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요소. 다수의견. 가. 장애인의 접근권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장애인에게도 동등하게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권리로서 비록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헌법 규정들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다만 장애인의 접근권이 접근에 대한 방해의 금지를 구하는 소극적, 방어적인 수준을 넘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특정 시설과 설비를 설치할 것을 국가나 사인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국가는 제한된 재정 능력과 사회, 경제적 발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에 대한 접근권이 적절히 보장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헌법상 보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는 1997년 4월 10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 등 편의 증진법이라 한다. 장애인 등 편의 증진법을 제정하여 이를 1998년 4월 11일 시행하였다. 장애인 등 편의 증진법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같은 법 제1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도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 즉 접근권을 가진다고 명시하였으며 같은 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규정하였다. 같은 법 제6조 국회는 더 나아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2007년 4월 10일 제정하였고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하였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의 실현을 통하여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같은 법 제1조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라 금지되는 차별의 범위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등 인적, 물적 제반수단과 조치, 이하 정당한 편의 제공이라 한다. 정당한 편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2항 이와 같이 정당한 편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는 의무를 이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라고 한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할 의무를 국가에 부과하고 있다. 같은 법 제8조 이와 더불어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증진, 보호 및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통된 노력과 합의를 반영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이하 장애인 권리 협약이라 한다. 장애인 권리 협약이 2009년 1월 10일 국내에 발효되었다. 장애인 권리 협약 제4조 제1항은 당사국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형태의 차별 없이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실현을 보장하고 촉진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협약 제9조 제1항은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시설에 대하여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당사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가 법률로 행정청에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권력 분립의 원칙과 법치국가 또는 법치 행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함과 동시에 위헌적인 것이 되고 이는 행정청이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입법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 그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불충분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률이 위임한 행정 입법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 등 편의 증진법이라 한다. 장애인 등 편의 증진법 제7조는 장애인 편의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한편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18조 제4항 또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등 인적, 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는 의무, 이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라 한다.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는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시설물의 대상을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제7조에 해당하는 대상 시설 중 2009년 4월 11일 이후에 신축, 증축, 개축된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라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시설물의 범위 또한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제7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대통령령에 규정된 범위로 한정되었다. 장애인의 접근권은 장애인이 헌법의 최고 가치인 인간의 존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초석이 되는 헌법상 기본권의 일종이고,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및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피고에게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의무를 거듭하여 부과하였다. 따라서 행정청이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제7조의 위임에 따라 행정입법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시설의 범위를 정할 재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재량은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제4조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과 같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의 접근권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실현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년 4월 27일 대통령령 제316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호 감옥의 1이 정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 시설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사회, 경제적 발전 정도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러한 규정은 법률이 보장하고자 한 장애인의 접근권을 침해하거나 장애인의 접근권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아가고자 한 모법의 위임 취지를 도외시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행정청에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가 강제되는 대상시설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형태로 해당 행정입법을 개정할 구체적인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개선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행정입법 부작위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행정청에 의한 자귀 또는 부작위가 사후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그것만으로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직무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 때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공무원의 직무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는지는 행위의 양태와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와 정도,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손해의 전부 책임을 국가가 부담할 만한 실질적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한편 법률이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입법을 할 재량을 부여하였다 하더라도 그 재량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행정청이 행정입법의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 부작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공무원의 과실도 인정된다. 국가배상법 제3조 제5항이 생명, 신체의 침해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 하더라도 이는 생명, 신체 외에 다른 권리의 침해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 의무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장애인의 접근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장애인이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의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배제되지 않는다. 입법부가 행정청에 행정입법 의무를 부과하였음에도 행정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을 장기간 지연함으로써 개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로 인해 개인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법률이 행정입법을 위임한 목적과 취지, 위법한 행정입법 부작위로 침해된 권리의 헌법상 지위 또는 중요성, 그 침해의 정도와 지속기간,
행정입법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위. 행정입법 의무가 사후적으로나마 이행되었다면 그 행정입법 의무의 뒤늦은 이행으로도 회복되지 않은 정신적 손해가 여전히 남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정입법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손쉬운 사법적 권리구제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우리 법제에서 국가배상 청구가 가장 유효한 규범통제 수단이자 실질적으로 유일한 구제 수단으로서의 의의가 있다는 점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한다. 행정입법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국가배상의 경우 위자료 산정에 고려하여야 할 다음과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다. 즉, 행정입법은 별도의 집행행위가 개입되지 않는 이상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행정입법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권리 침해는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게 된다. 또한 행정입법은 다른 행정행위와 달리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전체 국민을 수범자로 하므로 특정 집단 또는 개인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하는 행정행위에 비해 사회 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할 직무상 의무 위반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반면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상대방의 인적 범위는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 나아가 행정입법 의무의 불이행이 위법함을 선언하는 판결을 통해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음은 물론 국가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사법 통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법원이 행정입법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때에는 위와 같은 특수성을 고려하여 앞서 본 행정입법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인정을 위한 참작 요소는 물론 그로 인한 권리 침해가 통상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균질하게 나타나는 성질의 것인지 여부, 국가의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와 예방의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으로 위자료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권영준, 대법관 노경필의 별개 의견. 헌법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국가배상 청구권의 기본권적 성질, 헌법 제10조 제2문이 정한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 헌법의 기본 원리인 법치국가 원리 및 법령의 통일적인 해석, 적용의 요청에 비추어 볼 때, 첫째, 국가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국민이 손해를 입은 이상 직무를 집행한 공무원의 주관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둘째, 국민에게 손해를 입힌 국가의 행위가 공법상 위법함에도 그 행위의 객관적 정당성이 상실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 배상 책임의 위법성 판단을 달리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4년 12월 19일 선고 2023다 302838 전원 합의체 판결. 사건명 임금.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 및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부과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소극. 통상임금 개념에 관한 새로운 법리의 효력 범위. 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1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 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과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어떤 임금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한다는 조건, 이하 근무일수 조건이라 한다. 근무일수 조건이 부과되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조건이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 즉 소정 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인 경우에는 그러한 조건이 부과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 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설령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수가 소정 근로일수에 미치지 못하여 근로자가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그 임금이 소정 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 한 이를 통상 임금에 산입하여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법정 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 통상 임금은 실제 근무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관계없이 소정 근로의 가치를 반영하여 정한 기준 임금이기 때문이다. 반면 소정 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은 소정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소정 근로를 넘는 추가 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 임금이 아니다. 대법원 2013년 12월 18일 선고 2012다 89399 전원 합의체 판결 중 고정성을 통상 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삼아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의 통상 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한 부분과 그와 같은 취지의 종전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와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위와 같이 변경된 새로운 법리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를 고려하여 이 판결 선고일 이후에 통상 임금 산정부터 적용하되 다만 당해 사건 및 이 판결 선고 시점에 이 판결이 변경하는 법리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통상 임금 해당 여부가 다투어져 법원에 계속 중인 병행 사건에는 구체적 사건의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법의 본질상 새로운 법리를 소급 적용하여야 한다.